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라 안팎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때로는 놀라움, 때로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브라질 출신 하버드 대학교 교수 소피아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K-팝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한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으로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피아 로드리게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 자신도 아직 꿈만 같습니다. 2020년 3월 세상이 멈춘 듯한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매일 수천 명씩 목숨을 잃고 의료진들은 지쳐가고 있었죠. 저 역시 하버드에서 온라인 강의만 하며 보스턴 집에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브라질 친구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병원에는 자리가 없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울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유튜브를 켜고 클래식 음악이나 브라질 보사노바를 들으려 했는데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영상이 떴습니다. 7명의 동양인 남자들이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제목에는 BTS-다이너마이트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또 아시아 아이돌 그룹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는 아시아 대중음악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건 일본의 J-팝 정도였는데 너무 인위적이고 상업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제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들의 음성, 춤,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전해져 왔습니다. 가사는 영어였지만 이들이 아시아인이라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저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새 밤이 깊도록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우울해 있던 제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더 놀라운 건 댓글이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 노래 덕분에 코로나 우울증이 나았어요. BTS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브라질에서 자란 저는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까지 할 수 있지만 한국어는 한마디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동받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언어를 뛰어넘어 제 마음에 직접 전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교수로서의 학술적 호기심이 발동했거든요. 이게 대체 뭔가? 라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K-팝 현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발견한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 세계 109개국에 1억 8천만 명의 K-팝 팬이 있다는 자료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브라질 인구가 2억 1천만 명인데 거의 브라질 인구에 맞먹는 사람들이 K-팝을 좋아한다고?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단순히 음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탐구하고 심지어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미국만 해도 한국어 수강 신청이 급증했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파울루의 대형 서점에 한국어 교재 코너가 생겼고 K-팝 댄스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리베르다지 지역에는 한국 식당과 화장품 가게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건 팬들의 연령대였어요. 1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K-팝에 빠져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50대 주부는 BTS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문화혁명이었죠. 하버드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시아 팝 문화가 이렇게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질 줄 몰랐다는 거였죠. 특히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이 현상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K-팝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하버드에서 정식으로 연구비를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이 났어요. 동료들은 명문대 교수가 아이돌 음악을 연구한다고 하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역사적인 문화 현상이라고요. 연구를 시작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K-팝이 단순히 음악만이 아니라 패션, 뷰티, 언어, 심지어 사회운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BTS가 유엔에서 연설하고 유니세프와 함께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가수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언어 학습, 심지어 국가 이미지까지 바꾸는 영향력을 가진 경우는 없었거든요. 보사노바가 전 세계에 알려졌지만 그것도 K-팝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봄 드디어 한국으로 떠날 날이 왔습니다. 연구비로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며 K-팝 현상을 직접 관찰하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과연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특별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이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K-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면세점에는 BTS와 블랙핑크 관련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승무원들의 서비스였어요. 브라질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세심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상황,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들. 브라질 상파울루의 혼잡하고 무질서한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홍대였어요. K-팝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니까요. 클럽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태국, 독일에서 온 젊은이들이 함께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독일에서 온 엠마라는 22살 여성이었어요.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BTS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해요? 라고 물어보니 K-팝 덕분에 2년 동안 독학으로 배웠어요 라고 답하더군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라는 청년도 만났는데 그는 K-팝 덕분에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왔다고 했어요. 브라질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상상할 수 없어요. 한국 대학생들의 열정도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클럽 안에서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는 다르지만 음악과 춤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K-팝 노래만큼은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외국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춤을 가르쳐주고 영어가 서툴러도 몸짓으로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나 배타적인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소통이 되는 게 정말 가능하구나. 음악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연구 둘째 주 드디어 SM 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버드 교수라는 타이틀 덕분에 특별히 인터뷰 기회를 얻었거든요. 코엑스 아티움에 위치한 SM타운 건물은 정말 웅장했어요. 브라질에서는 볼 수 없는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어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에스파, 에이스파 등 SM 소속 가수들의 대형 포스터와 트로피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였어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남미에서 온 팬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수만 창업자와의 인터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70대 연세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정말 예리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습니다라는 그의 첫 마디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교수님, K-팝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했어요. 한국 전통음악의 정서에 힙합, EDM, R&B를 접목시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죠.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K-팝은 단순히 서구 음악을 모방한 게 아니라 한국만의 독창적인 융합 음악이었던 거예요. 브라질 음악도 아프리카, 유럽, 토착 음악이 융합된 거지만 K-팝의 융합 방식은 정말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연습생 시스템이 정말 독특하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물어보니 상세한 설명을 해주더군요. 평균 4년에서 7년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노래, 춤, 연기는 물론이고 외국어, 예의범절까지 철저하게 교육해요. 브라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음악 문화인데 한국은 정말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부정할 수 없이 훌륭했어요. 연습실도 구경시켜 주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첨단 음향시설, 거대한 거울이 있는 댄스 연습실, 개인 연습실까지. 브라질의 어떤 음악 학교보다도 시설이 좋았어요. 더 놀라운 건 연습생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음악으로 세계 언어를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음악과 춤 그리고 감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한 거예요. 연구 셋째 주 본격적으로 K-팝 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다양한 국적의 K-팝 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르헨티나에서 온 마리아라는 23 여성이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그녀는 완벽한 한국어로 저와 대화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게 되었어요? 라고 물어보니 BTS 덕분입니다. 2년 반 동안 독학으로 배웠어요 라고 답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어요. BTS의 가사에 위로받았어요. 특히 힘든 시기에 그들의 메시지가 큰 힘이 되었거든요. 한국어를 배워서 직접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지만 한국어까지 배우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어요. 보사노바나 삼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포르투갈어를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K-팝은 달랐습니다. 태국에서 온 소피아라는 대학생도 만났는데 그녀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K-팝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성적이 좋아져서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온 제시카라는 고등학생은 한국어 수업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 수업이 되었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국어 수업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통계였어요. 미국 대학의 한국어 수강 신청이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95%나 증가했다는 미들베리 대학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브라질에서도 상파울루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신설되었고 수강 신청이 매번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팬들의 연대 의식이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K-팝이라는 공통분모로 금세 친해지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브라질 팬이 아르헨티나 팬에게 스페인어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태국 팬이 미국 팬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는 모습들. 음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렇게 직접 목격한 건 처음이었어요. K-팝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교육도구, 문화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구 넷째 주 국립국악원을 방문했습니다. K-팝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초동에 위치한 국립국악원은 정말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이었습니다. 브라질에도 식민지 시대 건축물들이 있지만 한국의 전통 건축은 정말 독특하고 우아했어요. 국악원에서 만난 김성수 원장님은 정말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K-팝과 전통 국악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해주시더군요. 판소리를 들어보세요. 한 명의 소리꾼이 북 하나만으로 수시간 동안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바로 K-팝의 DNA예요. 스토리텔링과 감정 전달의 힘이죠. 실제로 판소리 공연을 보고 깊이 감동받았어요.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소리꾼의 표정과 몸짓, 목소리의 변화만으로도 이야기의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K-팝이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비결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의 공연 예술은 5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궁중음악, 민속음악, 무용까지. 이 모든 전통이 현대 K-팝에 스며들어 있어요 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브라질 음악도 아프리카, 포르투갈, 토착민 음악이 융합된 거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으로 전통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는 대부분 전통 아니면 현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야금 연주도 들어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전통 악기인데도 현대 음악과 전혀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K-팝 곡에서 가야금이나 장구 같은 전통 악기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의 DNA에는 예술혼이 흐르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서구 음악을 모방한 게 아니라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한 거였어요.
궁중 무용도 관람했는데 K-팝 안무의 원형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정교하고 우아한 동작들, 군무의 조화로움. 이런 것들이 현대 K-팝 안무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마지막 주 한국문화재단을 방문했습니다. K-팝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종로에 위치한 재단 건물에서 정말 놀라운 통계를 접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경험한 66.1%의 해외 응답자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2024년 보고서였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를 낸 경우는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2022년 60.3%에서 5.8%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화 현상이라는 증거였죠. 재단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K-팝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생겨난 문화 현상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 정부 정책보다도 효과적인 문화 외교가 되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브라질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문화 홍보를 하지만 대부분 인위적이고 강요적인 느낌이 있어요. 반면 K-팝은 전혀 강요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전쟁기념관도 방문했어요. 1950년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70년 전 이 나라는 폐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쟁 고아들의 이야기였어요. 부모를 잃고 절망에 빠진 아이들이 음악과 춤으로 상처를 치유했다는 이야기들. 이게 바로 K-팝의 진짜 힘이구나 싶었어요.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것. 브라질도 어려운 역사가 있지만 그 아픔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로 승화시켜 세계와 나눈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고통은 고통으로 남아있거나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소프트 파워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매력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문화로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연구는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어요. 하버드 동료들은 소피아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냐며 놀라워했습니다. 드디어 연구 결과를 발표할 날이 왔어요. 하버드 대학교 샌더스 극장에서 특별 강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K-팝 우리 시대의 보편적 언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렸어요. 교수진, 학생들, 그리고 보스턴 지역 K-팝 팬들까지. 강연 시작 전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한마디 몰랐던 제가 K-팝을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일대학교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에요. 1억 8천만 명의 팬이 109개국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음악이 인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증거죠.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예술로 치유하고 그 치유의 힘을 온 세상과 나누고 있어요. 브라질에서는 아직도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이 심각하지만 한국은 문화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 인류애의 실현이에요.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청중 중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BTS의 퍼미션 투 댄스 안무를 따라하며 환호하는 모습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K-팝이 다른 음악과 가장 다른 점이 뭔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정성이에요. 한국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죠. 강연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뿌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버드의 글로벌 K-팝 문화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저는 연구소 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는 모두 지지해 주었어요.
제가 쓴 논문 국경 없는 음악 K-팝이 세계를 하나로 만든 방법은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전 세계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나갔어요. 브라질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2025년에 일어났어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한류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 직접 초청한 거였습니다. 서울 코엑스 대강당에 선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전 세계에서 온 1000명이 넘는 참석자들 앞에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한국이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한 한국어였어요. 강연을 마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온 참석자들이 함께 한국어로 사랑해요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음악이 정말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컨퍼런스 후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 빈민가에서 자란 마리아나라는 18살 소녀가 K-팝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강연 영상을 보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